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원자력 기술이 이제는 미국에 역수출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구리 산화물 기반의 신규 전극 소재를 개발해 수계 아연 전지의 내구성을 3배로 높였습니다. 수계 아연 전지는 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2차 전지로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 화재 위험이 적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의 결핵균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의학 실험실에서 근무하던 50대 연구원이 지난해 1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의 결핵균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방청과 함께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장애인과 119 종합상황실, 수화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이 구축돼 장애인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연구로 수출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신경내분비암과 전립선암 치료 등에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루테튬 177. 루테튬 177과 같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 발전로가 아닌 연구로를 이용해 생산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축인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고성능 연구로 설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이 확정된 겁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원자력 연구가 66년간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로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주리대의 열출력 20메가와트급 차세대 연구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으로 연구로 설계에 앞서 건설 부지 조건과 환경 영향 평가 등 설계 사전 정보를 분석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지난 1995년 국내 최초의 연구로인 하나로를 개발한 이후 요르단 연구로 설계 건설 등 꾸준히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우라늄 밀도가 기존보다 10% 높은 핵 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로 성능을 끌어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주리대는 지난 1966년 가동을 시작한 열출력 10메가와트급 연구로가 있는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새 원자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설계해 주는 것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미주리 대학하고 그런 데서도 협력할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의료용 이용에 대해서 거기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데서도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약 6개월간의 1단계 수행을 거쳐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2단계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연구로 277기에 70% 이상이 노후하면서 연구로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연구로 해외 진출 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연구로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구리 산화물 기반의 신규 전극 소재를 개발해 수계 아연 전지의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신규 구리 산화물 나노 입자를 개발하고 음극의 전자를 효과적으로 흡수 방출하는 전자 스펀지 기술을 활용해 수계 아연 전지의 내구성을 3배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전지가 충전과 방전을 800회 거듭하면 전기적 단락이 나타났는데 이번 기술은 2,500회의 충전과 방전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계 아연 전지는 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2차 전지로 휘발성의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 화재 위험이 없고 친환경적이어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게임에서 총알이 적을 맞췄는지 판별하는 기술을 이용해 핵융합로 내벽에 돌진하는 고속 입자의 충돌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 윤희성 교수팀은 가상 핵융합 장치에서 고속 입자가 충돌하는 지점을 빠르게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알고리즘이 단순한 사칙 연산으로 99.9% 이상의 입자를 걸러내고 복잡한 구조물에서도 충돌 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알고리즘이 한국형 핵융합 실험로를 컴퓨터 속 가상 환경에 구현하는 데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GPU 기반의 고속 처리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의 결핵균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A씨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의 결핵균이 전파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X선 촬영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뒤 2개월 만에 폐결핵을 최종 진단받았습니다. 무증상 상태였던 A씨는 진단 후 6개월간 약물을 복용하고 입원 없이 치료를 마쳤으며 현재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A씨는 20년 동안 수의학 실험실에서 근무하며 혈액 검체 분리와 조직 병리 검사 등을 했는데 바늘 찔림 사고를 경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물 치료에 주로 의존해왔던 정신질환 치료에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했습니다. 농업 활동을 치료에 접목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의 한 병원 옥상입니다. 환자들이 모여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꽃을 보고 손으로 식물을 만지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농업 활동이 정신질환 치료에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치유 농업을 하고 난 후부터는 불안감이 좀 편안함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은 우울증 고위험군과 조현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식물 성장을 통해 부정적 사고를 바꾸고 조현병 환자는 식물 관리로 몰입감과 행복감을 찾도록 했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내면의 성찰까지도 이룩하게 되는 활동을 치유농업이라고 합니다. 실제 치료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농업 활동을 병행한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감이 30% 줄었고 조현병 환자들의 일반 정신병리 증상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꽃을 보고 즐기고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망상이나 환청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 활동은 병원 치료의 한 형태로 인정받아 일부 항목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달 중 전북 지역 9개 정신건강 증진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되고 전국 4개 권역에선 치유농업 연계사업이 별도로 추진됩니다. 농진청은 2028년까지 전국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약 2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방청과 함께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청각 언어장애인과 119 종합상황실, 수화 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이 구축돼 장애인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통역사에게 수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출동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점자 도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지난해 점자 사용 양상 실태조사를 보면 시각장애인 응답자 가운데 70%가량이 점자 도서가 풍부하지 않다고 답했고 47%는 점자 도서를 보유한 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92%가 시각장애인 자립에 점자가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가정용품부터 대중교통시설, 지역사회기관, 편의시설 등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점자가 필요한 것에 비해
현재 사용 환경 만족도는 낮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농업인의 유병률은 7.1%로 남성 농업인의 유병률 4.6%보다 높고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도 6.8%로 남성 농업인의 4%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미만 1.8%, 50대 2.8%, 60대 5.6%, 70대 이상이 8% 순으로 고령일수록 유병률이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 질환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로는 허리, 무릎 순이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입늘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진 찍기 참 좋은데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런 사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챗GPT로 자신의 사진을 일본의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꾼 건데요. 지브리는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세운 스튜디오 지브리를 말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을 지브리 만화풍으로 바꾸는 게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로 인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챗GPT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6배 증가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열풍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챗GPT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출시된 이후 2년 4개월 만으로 이용자는 지난해 말 3억 5천만 명에서 3개월 만에 30% 이상 급증한 겁니다. 샘 올트먼 CEO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reatives, educators, small business owners, students, way more will be able to use this and do all kinds of new things with AI that they couldn't before. 하지만 이걸 마음 편하게 사용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생성형 이미지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오픈AI는 지브리의 작품을 참고하는 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지브리 스튜디오는 아직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유행이 확산하면서 법적인 문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브리 사진 변환을 거래하는 건데요. 챗GPT에서 사진을 변환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진을 대신 변환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부랴부랴 생성형 AI로 가공한 사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유행을 쫓거나 이를 통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2011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신종 감염병으로 이름도 쉽지 않고 발음하기도 힘든 이 질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도 어렵습니다. 국내에선 2013년에 첫 환자가 보고된 후 지난해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81명이나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 질병이 무서운 건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가진 참 진드기에 물린 뒤 4일에서 15일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데요. 걸리게 되면 40도가 넘는 원인 불명의 발열, 식욕저하, 구토, 복통 등의 소화기계 증상은 물론 두통, 근육통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진단은 혈액을 이용해서 PCR로 바이러스를 분리해 진단하는데요. 대증요법 외에 뚜렷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예방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들을 야외 활동할 때는 사용해서 진드기로부터 물리지 않게끔 해야 되겠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옷과 신발 등은 잘 세탁을 하고.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일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했을 때는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소식 잘 기억했다가 안전한 나들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임늘솔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발 관세로 경제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이채용 한은 총재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것 같다며 일단 금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총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관세 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를 예측하는 데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화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자동차 관세 타격에 철수설까지 돌았던 한국 GM이 한국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생산량의 90%를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 GM. 25% 자동차 관세 부과 충격에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철수설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에서 신차 발표회에 선 한국 GM 경영진은 루머에는 대응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What we are doing is presenting a new lineup of product, keep working and executing our strategy in the country. 실제로 한국 GM은 럭셔리 브랜드 신차를 국내 출시하면서 한국에서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고 25%의 대미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고도 오히려 인천 부평 공장의 생산 물량을 2만 대 더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GM 본사 경영진이 공장 이전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관세 폭탄 대응에 나섰는데 국내 생산 물량을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는 물론 부품 등 협력사들의 거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에 대해 글로벌 생산 물량을 늘리는 것일 뿐 국내 생산은 줄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부품업체들은 일단 이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쪽에 다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체 파이를 이제 키우겠다는 게 현대인의 입장인 건데.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이미 발효 중인 자동차 관세 25%가 계속될 경우 피해가 얼마나 불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사상 초유의 관세 전쟁에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줄줄이 휘말리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측의 보복 조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다음엔 어디로 불똥이 튈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곤 기자입니다. 아이폰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주가는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20% 넘게 빠졌습니다. 다급하게 제2의 생산 기지인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항공기 사고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보잉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145% 관세 부과에 맞서 보잉의 항공기와 부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에서 출고를 기다리던 항공기의 인도까지 막히면서 올해에만 12억 달러의 손실을 볼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이나 태국 등이 구매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20년간 최대 시장으로 평가받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신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작 업체를 보유한 브라질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各领域务实合作，乐见中国航空公司根据市场化的原则
인공지능 산업의 총아 엔비디아는 미국의 보복 조치로 유탄을 맞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H20 칩까지 수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이달 말까지 55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NVIDIA's founder and CEO Jensen Huang touted how the engines of the world's AI infrastructure are being built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Trump effect.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다른 기업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소매기업 월마트는 재작년까지 중국산의 비중이 60%에 이르렀던 만큼 중국의 인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00여 개 중국 매장에서 올린 매출도 170억 달러에 이릅니다. 沃尔玛里面这些商品的价格就会大幅度提高。对于美国的这个中下层的这些老百姓来讲，其实也是一个非常严重的冲击。 지난해 중국에서 23억 달러를 벌어들인 듀폰이나 구글도 최근 중국의 반독점법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원위치한 겁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복귀가 애초 목표보다 미진하지만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대 총장과 학장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께 의료개혁이 후퇴한다는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는 어렵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의대 학사 일정을 완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정상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복귀해야 증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원칙을 바꾼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복귀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기준으로 40개 대학 의대생의 평균 수업 참여율이 25.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 2학년 예과는 22.2%로 평균치보다 수업 거부가 더 많았고 본과는 29%로 평균보다는 높았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 본과 4학년생 참여율이 35.7%로 가장 높았고 증원되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제 3자 영상통화로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이 적용돼서 안전과 편의가 확보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